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실특근 3부인데요. 지금 명사들과의 인터뷰 지금 계속 들어보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로체 남벽 등반에 도전 중인 산악인 홍석택 대장이 등반 준비를 하면서 도전하기 전에 뉴스공장을 찾았었습니다. 홍석택 대장과의 즐거운 만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 5극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 5극지를 세계 최초로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로체, 높은 산인 건 압니다, 제가. 로체 남벽, 이 남벽은 아무도 정복 못했다네요. 로체 남벽 정복을 위해서 히말라야로 열흘 후에 떠나실 홍성택 대장님 저희가 불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흥미롭게 청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준비하셨군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정치 시사 관련된 인물만 모시다가 워낙 드문 분야잖아요. 세계 일단 5극지가 뭡니까? 5극지가. 네, 5극지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발길이 가장 닿기 어려운 거. 그다음 식물이 살 수 없는 것을 극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3극지가 있거든요. 남극, 북극. 예, 그 1극지가 북극점. 네. 그다음 2극지가 남극점. 네. 그다음 3극지가 에베레스트 정상. 이걸 3극점이라고 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정복했다는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정복 그거를 이제 다 하고 난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 이제 걸어서 순수하게 걸어서 가는 걸 이제 온전하게 탐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끝내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극지가 2극지가 있네. 그게 그린란드고 그다음에 베링해인데 그 대부분에다가 삼극지를 하고서 이 베링해에서 다 실패를 하고 무수히 많은 산악인들 탐험가들이 여기를 붙었지만 도전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죠. 베링해는 바다잖아요. 예, 베링해 2월 달 되면은 거기가 이제 얼거든요. 영하 마이너스 50도 이렇게 되면은 바다가 얼어요. 예, 바다가 얼는데 바다가 어는 거를 이제 건너가는데 그게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저 유럽인들이 그 미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만 년 전에 이 에스키모인들, 아시아인들이 이 베링해를 건너서 몽골랜드 투어를 해가지고 몽골랜드 투어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서 저 아시아에서 소위 말해서 북미로 넘어가는 가장 단거리가 바로 베링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알래스카 그 사이에 있는 건데 거기를 이제 얼은 상태에서 건너가는 건데 완전히 얼어버린 바다 위를 걷는 겁니까? 예전에 1만 년 전에 얼었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얼음들이 계속 깨지고 막 움직여서 흘러내리고 있고 그 얼음과 얼음 사이를 그거 빠지면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얼음과 얼음 사이를 거기를 왜 걸어가셨어요? 건너서 이제 건너는 건데 대부분 다 이 삼극지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탐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거기를 도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몽길 대장이나 박영석 대장이나 그다음에 허영호 대장이나 이런 형들이 여기를 갔지만 다 실패했었죠.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제 그게 왜 실패하는 거죠? 여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탐험의 하이라이트이고 북극점 축소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든요. 얼음들이요. 얼음들이 움직이는 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얼음을.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흘러내려가는 거기를 이제 가로로 질러서 러시아에서 이제 알래스카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리드라 그러는데 이 얼음과 얼음 사이가 이제 바닷물이 생성되는데 거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폴라베어 같은 경우는 북극곰들은 이 굉장히 또 영리하고 뭐 살아있는 모든 동물체들은 다 자기 먹잇감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한번 목표물을 설정하면은 이 곰들은 끊임없이 이게 저희들이 이게 그 뒤에서 쫓아옵니까? 예, 쫓아오면서 그것도 모습을 감춘 채 뭐 도망가다 싶으면 2, 3m 또 저 멀리서 보고 있고 뭐 100m 근간에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그런 위험 요소도 북극곰이 쫓아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 곰이 우리는 뭐 미련한 곰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이 곰이. 그러면은 그렇게 바다가 언 데를 걷다 보니까 그게 갈라져 가지고 거기 더 이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얼음들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리는데 우리는 그 옆으로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에다가 이제,
탐험 한 7, 8일 때쯤 되면은 빠른 속도로 가만히 있으면 유빙이 막 흘러서 1시간에 뭐 3km씩 막 이렇게 떠내려가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자다가도 이제 뭐 일어나면은 태평양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조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래서 박유석 대장 같은 영석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구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갔는데 어느 시점에 되면은 성태경이 너도 어느 시점에 되면 빠른 속도로 떠내려갈 거다. 그때는 이때는 이거 어떤 상황이라도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너도 너 역시 나처럼 구조될 거다. 그 상황을 저에게 듣고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그 당시에 분리자다 온 상태에서 뭐 눈보라가 막 치는데. 예, 분리자다 온 상태에서 저희 13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뭐 다 찰진하면서 힘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밤이 되어가지고 텐트를 치는 텐트도 뭐 발이 너무 세게 보니까 텐트 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온갖 노력 끝에 다 쳤는데 텐트 다 찢어지고 또 폴대도 부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뭐 밥에 먹을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대장님 마이크가 자꾸 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밥을 해먹고 나니까 이제 막 이게 떠내려가는 거죠. 아 영석이 얘기한 그 시점이 바로 여기구나. 그러면서 가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난 당할 거냐 아니면 성공할 거냐 그 두 가지 기로에 있어서 밥 먹을 동안에 대원들 얘기를 안 했죠. 이게 떠나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구조되는 거냐. 그래서 생각하고 한참 고민 끝에 밥 다 먹고 야 우리 이런 상황인데 떠나야 자지 말고 가자. 예. 오히려 걷자. 예. 그러니까 대원 다 뭐 한마디 그 얘기도 없이 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다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베링해 엽을 그렇게 도보로 걷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80km 직선거리는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걸었던 거는 7박 8일에 건넜습니다. 건너서 마지막 그 첫 번째 마을이 마이크가 점점 길어 가고 있습니다, 대장님. 그 우엘레라는 곳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우엘레에서 마을이 저희들을 도착하는 거 보고서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러시아에서 건너왔다. 난 너희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 거 알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근데 정말 너희들이 여기서 건너왔다니까 이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서 막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책임자를 불러와가지고 저희들을 만난 거죠. 에스키모. 예, 에스키모인들이 거기에 사는 이후로는 처음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때가. 이야. 며칠 걸리셨다고요? 7박 8일 걸렸습니다. 7박 8일 동안? 예. 그게 정말 이게 엄청난 강경이. 이게 에베레스트 가는 것보다 힘들었습니까? 예. 물론 이게 두 가지 다 이게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는 수직 등반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탐험 같은 경우에 수평 등반인데 등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패턴이 좀 많이 틀리죠. 장르 자체가 많이 틀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두 장르를 오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두 장르 오간 탐험하고 등반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허영호 선배나 뭐 영석영이나 이런 형들밖에 없었는데 그 형들이 이미 다 은퇴하고 또 영석영 같은 경우에는 안남포 남백에서 논사태로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고. 그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나서 왜 또 옆으로 걷죠? 그건 어디까지 뭐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 왜 좋습니까, 그게?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예. 에베레스트에 가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제가 못 가겠죠? 나는 누구나 다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고, 베이스 캠프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고요. 사실상 베이스 캠프에 가나 보는데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 이 고소 적응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그 반면에 이제 이 몸에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소 증세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살이 좀, 찌고 계신데, 가면서 고생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 반면에, 트레킹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몸무게는 한 7, 8kg는 그냥 빠질 겁니다. 많게는 한 10개 정도 빠질 수 있고요. 네. 근데 다 빠집니다. 빠지는 건 알겠는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정상까지는 못 가겠습니까? 근못 들어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헬기로 안 될까요? 그 헬기로 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이 기압과 맞게끔 이미 세포가 성장돼 있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헬리콥터로 예를 들어 7,000m에 내려놨을 때 가정했을 때 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5분에서 20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 수가 있는데 15분 있다가 제가 가요? 예. 그리고 8,000m 내려놨을 때 살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지 않습니까? 한라산 아침 일찍 출발하면은
저녁이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에베스나 로체남벽 같은 경우에는 8,500m, 8,800m니까 한 7, 8배 되니까 그러면 뭐 2, 3일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몸을 고소에 적응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2, 3일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식량 장비를 짊어지고 캠프 안에 올라가서 그 식량 장비를 대포시켜 놓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캠프 안에 자고 또 한 2, 300m, 4, 500m 올라가서 또 식량 장비를 그 디파지하고 그다음 또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 쉬었다가 또 캠프 안에서 자고 또 캠프 뒤에 올라가서 자고 다시 또 뭘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고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제 몸을 그 고소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헬기를 예를 들어 제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도 안 돼요? 헬기가 뜰 수 있는 그 고도는 예. 다들 이렇게 못 주고 헬리콥터에서 뭐 조난 다음에 헬리콥터를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 그 고도는 6,000m 이상을 뜰 수가 없습니다. 특수 헬기 나오지 않았나요? 최근에? 예전에 뭐 프랑스인가 이쪽에서 나왔다 네. 그러는데 그건 특수 헬기에 불과 일반적인 노말 헬기들은 뭐 그 정도가 고도가. 그 특수 헬기를 타려면 네팔 군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네. 네팔인이 돼서 입대해가지고 예. 그 헬기도 어렵군요. 예, 베이스캠프 이상에서 헬기가 잘 뜨려고 하지도 않고 베이스캠프까지는 헬기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경량 헬기가. 그러니까 6,000m 이상에서 조난 나오면 사실은 사람이 직접 가서 구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동료가 구출하는지 뭐 그에 대해서 한 7,000m, 8,000m에서 이게 뭐 이게 그런 조난이 되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게 뭐 영화 같은 경우 뭐 동료가 뭐 구축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스스로 그렇게 됐을 때는 스스로가 이제 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동료에게 뭐 증가시키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동료가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그냥 거기서 포기하더라고요. 예, 내려가라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사고 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술면 같은 경우도 있고 인터뷰가 좀 잘렸는데요. 팟캐스트 홈페이지 통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석태 대장은 그 로체 남벽 베이스 캠프에 있을 겁니다. 9월 26일 날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뉴스를 들을 수 없는 게 그 베이스 캠프에서 뉴스 통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마을까지 내려와서 이제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 마을까지 내려오는데도 한 일주일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2, 3일 있으면 아마 지금 홍석태 대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스공장 로고 이렇게 그 등산복에다 이렇게 받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도전하는 로체 남벽 등반 올라가시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로고도 같이 이렇게 둥둥 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꼭 성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 특근 마지막 순서는 그 대단한 특종을 터뜨렸던 인터뷰였죠. 미국 워싱턴의 그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조세보 팀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누군가 나와서 경호를 하겠죠. 그 경호를 맡아온 한국의 경찰,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해서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조셉 오 팀장님. 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1976년도에 이민 갔습니다. 1975년.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만 1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신 게 언제입니까? 경찰에 들어간 거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네. 진짜 오래 계신 분입니다, 경찰.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 모셨어요. 예. 물론 아시아에서 최장 근속 기록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의 사정이고, 그렇죠? 미국의 그렇죠. 사정. 근데 우리하고 연결 포인트가 있냐면 30여 년간 현직 포함, 네. 그 전직들도 미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도 경험을 하셨던 거죠. 네. 최근 30년간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포함하여.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따가 언급할 텐데,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방미를 했을 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다 사실무근이라며 윤창중 씨가 다시 복귀했습니다만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궁금하게 너무 많은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당시 경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팀에서 수사한 거죠? 네. 내막을 알고 있다. 내막을 알고 있다. 둘 다, 예, 지구상에서 몇 분 없는 분인데, 두 개가 교집합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섭외를 안 하겠습니까? 왜 이분을 다른 라디오에서 섭외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첫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첫 대통령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셨습니다. 노태우. 네. 그리고 노태우부터 쭉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현직 합쳐서 25차례 이상 대통령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5차례. 가장 까다로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경호의 차원에서. 경호의 차원에서는 거의 다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뭐 가장 예. 까다롭겠지만, 예. 경호의 차원에서 볼 때, 경호하기 너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빡빡하겠구나라든가 아니면 너무 헐렁한 거 아니야라든가 여러 가지 이례적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전직 대통령들께서 미국에 방문하실 때 반대 세력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반대 세력이. 그래서 뭐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반대 교포들도 있어서 반드시 반대 시위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신변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미국도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네. 경찰이 그 주위를 알아서 탐색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호와 그분들의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바로 우리 요번에 전번 행사 때 문 대통령 오셨습니다. 아찔 많이 했습니다. 왜 아찔했나요? 모든 대통령들은 이렇게 우리 교포 주민들 환영객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잘 나서지를 않으십니다. 환영객이라 하더라. 반대시뿐만 아니라 환영객들한테도 나서질 않는다. 그렇죠. 어허. 이렇게 뭐 거리를 두고 공식장에서 나오실 때는 그냥 차로 바로 타시죠. 바로. 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은 흔들 수 있어도 멀리서. 그 앞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호를 맡아오면서 최초로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도 와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잘 안 하는데 네. 한국 대통령도 그 클린턴 대통령 스타일이시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민들하고 직접 교민들한테 가서 악수도 하시고 네. 아주 좋은 이미지를 아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난감했던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자 이제 여기 교포들 보고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이 교포들이 어떻게 너무 한국 분들이 우수하니까는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뭐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분들은 뭐 4시간 5시간 전에 어떤 분은 노스 캐롤라이나 뭐 먼 데서 10시간 12시간 운전하고 전 가족이 대통령 뵙겠다고 워싱턴까지 와서 그런 거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쨍볕에서 뭐 대통령 앞으로 대여섯 시간이 있어야지 오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소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잘 만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만나시고 싶으시고 앞에 계실 거면은 저희들이 소지품 같은 거 확인해도 좋으니까. 소지품, 그렇죠. 그때 보통 웬만한 반응이 안 됩니다라든지. 그렇죠. 미국 인권 사회에서. 침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들고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특히 자기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냥
오히려 그 가방을 저한테 맡기면서 가방 주고.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제 거 먼저 보시라고. 가방. 저도 보니까는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아주 평화로서 꼭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오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네. 옆에 가만히 계시라고. 네. 그리고 오시면은 네. 인사하시고 네. 그럼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뜸을 해주죠. 네. 근데 이제 아주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나와서 반기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다 됐구나. 이게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대선진국하고 비슷하구나. 왜 그런 걸 보니까는 아주 대한민국 자체가 진보로 가는구나. 전에는 다 보수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굉장히.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군중석으로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군중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셀카 찍고. 네. 거기서도 그랬을 텐데. 예. 거기서 뭐 다 그러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당황스러웠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30년간 해왔던 경호의 방식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계시는 경호원들도 그렇고, 미국 경호원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걸 줄 알고, 다들 오히려 웃으시면서, 다들 경호자들도 같이, 한국 대통령이 참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구나. 그 경호를 하시다가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임명호 80년대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30년이잖아요. 30년이면 사실 많은 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30년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그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어떤 정도도 변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 사회나 혹은 교민 사회가 이제 반응하는 정도 모든 게 많은 게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해왔어요? 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88년대 그때는 이제 경호가 붙으면은 뭐 우리가 뭐 특급, A급, B급 그렇게 나가는데 그때 뭐 한 B급 정도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B급 정도. B급 정도. C급도 있습니까? 그렇죠. D급도 있고. 근데 그때 한국은 어쨌든 한미 동맹 국가이긴 했지만 B급 정도였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자면 B급. 노태우 대통령은 B급으로. 그 당시는 그렇죠.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그 B급이었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까지 거기서 이제 한 B급에서 또 사실 A급으로 올라가는데 B급하고 A급은 진짜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요? 예. 김대중 대통령 그럼 A급 대우를 받으셨나요?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한 B 플러스? B 플러스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오셨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B 플러스면 그러면 그때도 인기가 좋으셨으니까는. 300명까지는 아니고. 한 뭐 100명 정도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한 120명 그 정도. 120명 정도. 그러면 A급으로 올라서게 된 건 언제쯤입니까? A급으로 올라온 제가 경험한 거는 요번이 제일 컸습니다. A급이. 그래요? 여기면 A급 중에서도 좀 거의 특급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번에요? 최고로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 대우 받으셨죠. 미국에서도. 앞으로는 뭐 더 할 거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그 한국의 뭐랄까요, 그 세계, 특히 미국 내에서의 어떤 뭐 위상 정도가 변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시겠군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네, 그렇죠.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윤창중. 이게 기소가 안 됐어요. 그죠? 미국에서는 기소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지만 미국에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분리돼 있잖아요, 완전히. 서로 협조로서 모든 공권력과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큰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창중 씨는 바로 기소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그 소위 아무런 일도 없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송치를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경찰이 수사를 전수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니까 네.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네.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기소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아하.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까지만 제대로 보도가 됐지 수사를 한 주체가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느냐 아니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경찰에서는 기소하라고 했군요. 의견을.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우리식으로 피우면 범죄가 있었다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경찰 입장. 제가 궁금한 건 경찰 입장이에요. 아, 예, 예. 경찰 입장은 당시에 조사해봤는데 뭐 죄 있구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윤창중 씨 그때는 이제 대변인이었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장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과 당연히 엇갈렸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엇갈렸고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찰에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고려할 필요 없이 사건 자체를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쭉 조사를 했더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냈었다. 예, 피해가 있었다. 네. 예. 윤창중 씨는 아직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게 뭐 그러겠죠.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뭐. 근데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수사했던 팀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특종이에요, 특종. 특종.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도 그랩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뭐 속옷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알몸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다 부인했어요. 예, 윤창중 씨는. 하지만 피해자 쪽의 주장이 다 맞는 걸로 수사가 된 거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윤창중 씨? 미국에서 수사한 팀장님 오셔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지금 당시로서는. 그러면 기소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외교부라든가 그렇죠? 뭐 네. 이런 차원에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법을 먼저 주시를 해서 기소하기 전에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높은 법이 협상법이거든요. 국가협상법.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 협상법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 다음에 연방법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협상법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에서도 그 미국 법무부죠.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는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무마가 됐군요.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니까. 관할 아니까 네. 우리들이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네.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책임을 다 했으니까. 우리 책임 다 하고. 우리는 죄 있다 하고. 네, 그러면 또 기소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다. 또 거기서는 제가 있건 없건 거기서 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외교 문제는 외교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를 다 거쳐야지 사실 공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한쪽에서 뭐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그래갖고 한쪽에서 우리가 뭐 구워 삶으면 안 되죠. 그건 완전히 부정부패가 돼버리니까. 실제 죄는 있는데 이것이 외교적으로 무마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예, 조사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사한 경찰이 가장 잘 알죠.
네, 이 인터뷰 내용은 끊어졌는데 뭐 핵심 내용은 다 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 인터뷰 조세호 팀장의 인터뷰와 관련해서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반론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괜찮죠? 어느 누구든지 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뉴스 내용과 관련해서 반론할 권리 국가는 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공장도 반론권 아주 충실히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론권으로 이렇게 출연하신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뉴스공장에 오시겠다 그러면 아마 이 제작진은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많이 환영할 겁니다. 아마 꼭 나오셔가지고 그 전후 사정들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뉴스공장 명절 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가물가물해요. 추석 원래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집에 가서 차례 지내고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차례 꼭 지낼 필요가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저도 차례를 없앴고요. 이게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교식의 차례를 반드시 지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석에 뭐 하고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한가히 추석은 노는 날입니다. 노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40분 까칠한 미식가 코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특근 3부인데요. 지금 명사들과의 인터뷰 지금 계속 들어보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로체 남벽 등반에 도전 중인 산악인 홍석택 대장이 등반 준비를 하면서 도전하기 전에 뉴스공장을 찾았었습니다. 홍석택 대장과의 즐거운 만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 5국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 5국지를 세계 최초로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로체, 높은 산인 건 압니다, 제가. 로체 남벽, 이 남벽은 아무도 정복을 못했다네요. 로체 남벽 정복을 위해서 히말라야로 열흘 후에 떠나실 홍성택 대장님 저희가 불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흥미롭게 청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준비하셨군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정치 시사 관련된 인물만 모시다가 워낙 드문 분야잖아요. 세계 일단 5국지가 뭡니까? 5국지가. 네, 5국지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밝힐 도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엄몽길 대장이나 박영석 대장이나 그다음에 허영호 대장이나 이런 형들이 여기를 갔지만 다 실패했었죠.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제 그게 왜 실패하는 거죠? 여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탐험의 하이라이트이고 북극점 축소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든요. 얼음들이요. 얼음들이 움직이는 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얼음을.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흘러내려가는 그 길을 이제 가로로 질러서 러시아에서 이제
알래스카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우주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리드라 그러는데 이 얼음과 얼음 사이가 이제 바닷물이 생성되는데 거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폴라베어 같은 경우는 북극곰들은 이 굉장히 또 영리하고 뭐 살아있는 모든 동물체들은 다 자기 먹잇감을 생각하고 네. 끊임없이 자기가 한번 목표물을 설정하면은 이 곰들은 끊임없이 이게 저희들이 이게 그 뒤에서 쫓아옵니까? 예, 쫓아오면서 그것도 모습을 감춘 채 뭐 도망갔다 싶으면 2, 3m 또 저 멀리서 보고 있고 뭐 100m 근간에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그런 위험 요소도 북극곰이 있고. 쫓아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 곰이 우리는 뭐 미련한 곰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이 곰이. 그러면은 그렇게 바다가 언 데를 걷다 보니까 그게 갈라져 가지고 예. 거기 더 이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눈이, 얼음들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리는데 우리는 그 옆으로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가 이제, 탐험 한 7, 8일 때쯤 되면은 빠른 속도로 가만히 있으면 유빙이 막 흘러서 1시간에 뭐 3km씩 막 이렇게 떠내려가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자다가도 이제 뭐 일어나면은 태평양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조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저희들을 도착하는 거 보고서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건너왔다. 난 너희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 거 알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근데 정말 너희들이 여기서 건너왔다니까 이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서 막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책임자를 불러와가지고 저희들을 만난 거죠. 에스키모. 예, 에스키모인들이 거기에 사는 이후로는 처음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때가. 이야. 며칠 걸리셨다고요? 7박 8일 걸렸습니다. 7박 8일 동안? 예. 그게 정말 이게 엄청난 강경이. 이게 에베레스트 가는 것보다 힘들었습니까? 예. 물론 이게 두 가지 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는 수직 등반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 탐험 같은 경우는 수평 등반인데 그 등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패턴이 좀 많이 틀리죠. 장르 자체가 많이 틀린데 그거를 이제 그 두 장르를 오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두 장르 오감 탐험하고 등반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허영호 선배나 뭐 영석영이나 이런 형들밖에 없었는데 그 형들은 이미 다 은퇴하고 또 영석영 같은 경우에는 안다포로 남백에서 논사태로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고. 그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나서 왜 또 옆으로 걷죠? 그건 어디까지 뭐 좋아서 하는 거고요. 왜 좋습니까 그게?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예. 에베레스트에 가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제가 못 가겠죠? 나는 누구나 다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고, 베이스 캠프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고요. 사실상 베이스 캠프에 가나 보는데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 이 고소적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그 반면에 이제 이 몸에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길이 가장 닿기 어려운 거, 그 다음 식물이 살 수 없는 것을 극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삼극지가 있거든요. 남극, 북극. 예, 그 1극지가 북극점. 네. 그 다음 2극지가 남극점. 네. 3극지가 에베레스트 정상. 이걸 삼극점이라고 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정복했다는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하고 난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 이제 순수하게 걸어서 가는 걸 이제 온전하게 탐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끝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2극지가 있는데 그게 그린란드고 그 다음에 베링해인데 그 대부분에다가 삼극지를 하고서 이 베링해에서 다 실패를 하고 무수히 많은 산악인들 탐험가들이 여기를 붙었지만 도전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죠. 베링해는 바다잖아요. 예, 베링해 2월 달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얼거든요. 영하 마이너스 50도 이렇게 되면은 바다가 얼어요? 예, 바다가 얼는데 바다가 얼는 거를 이제 건너가는데 그게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저 유럽인들이 그 미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만 년 전에 이 에스키모인들, 아시아인들이 이 베링해를 건너서 몽골랜드 투어를 해가지고 몽골랜드 투어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소위 말해서 북미로 넘어가는. 예, 가장 단거리가 바로 베링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알래스카 사이에 있는 건데, 거기를 이제 얼은 상태에서 건너가는 건데. 완전히 얼어버린 바다 위를 걷는 겁니까? 예, 예전에 1만 년 전에 얼었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들이 계속 깨지고 막 움직이죠. 움직여서 흘러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얼음과 얼음 사이를. 빠지면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얼음과 얼음 사이를. 거기를 왜 걸어가셨어요? 건너서 이제 건너는 건데.
대부분 다 삼국지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탐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받게 해서 거기에 그래서 박예석 대장 같은 영석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구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갔는데 어느 시점에 되면은 성태경이 너도 어느 시점에 빠른 속도로 떠내려갈 거다. 그때는 이때는 이거 어떤 상황이라도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너도 너 역시 나처럼 구조될 거다. 그 상황을 저에게 듣고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그 당시에 분리자다 온 상태에서 뭐 눈보라가 막 치는데. 예, 분리자다 온 상태에서 저희 13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뭐 다 찰진한 정도 힘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밤이 되어가지고 텐트를 치는 텐트도 뭐 발이 너무 세게 부니까 텐트 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온갖 노력 끝에 다 쳤는데 텐트 다 찢어지고 또 폴대도 부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뭐 밥에 먹을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 먹는데 대장님 마이크가 자꾸 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밥을 해 먹고 나니까 이제 막 이게 떠내려가는 거죠. 아 영석이 얘기한 그 시점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가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난 당할 거냐 아니면 성공할 거냐 그 두 가지 기로에 있어서 밥 먹을 동안에 대원들 얘기를 안 했죠. 이게 떠나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구조되는 거냐. 그래서 생각하고 한참 고민 끝에 밥 다 먹고 야 우리 이런 상황인데 떠나야 자지 말고 가자. 예. 오히려 걷자. 예. 그러니까 대원 다 뭐 한마디 그 얘기도 없이 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다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베링해 엽을 그렇게 도보로 걷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80km 직선거리는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걸었던 거는 7박 8일에 건넜습니다. 건너서 마지막 그 첫 번째 마을이 마이크가 점점 길어 가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 그 우엘레라는 곳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우엘레에서 마을